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 현믹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피부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사실 뭐 여러분들은 이 약을 굉장히 이제 쉽게 생각하고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요. 또 뭐 의사 입장에서도 처방하기가 편한 약입니다. 항히스타민제. 흔히들 이제 알레르기 약, 두드러기 약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죠. 피부가 가려우면 이게 아마 일부 약은 그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도 직접 바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려우면 이제 일단 이 약을 사서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 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너무 오남용이 심한 것 같기도 해서 오늘은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히스타민이라는 게 뭐냐면 글자 그대로 히스타민을 막아주는 겁니다. 히스타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 화학 매개 물질이에요. 여기 분비가 되면 혈관이 늘어나고 혈관 사이에 늘어난 혈관 사이로 삼출물이 나오면서 피부가 붓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피부과 영역에서만 볼 것 같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다. 그리고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히스타민을 선택적으로 블락킹해 주는 그런 약제를 항히스타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나 아토피나 같은 가려움증에도 쓰이고요. 이비인후과나 안과에서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같이 콧물이나 눈물이 많이 날 때, 코막힘이 심할 때도 이제 쓰게 되죠. 그다음에 코감기가 걸려서 코가 꽉 막혔을 때도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코 점막을 좀 말리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먹었을 때 가장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병이 뭐냐면 두드러기, 이렇게 뻘겋게 튀어나오는 휠, 그다음에 의학용어로 우리말 의학용어로는 팽진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가려울 때 이제 효과가 좋고요. 벌레 물려서 가려울 때도 이 항히스타민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부병이라 하더라도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습진과 같은 경우에는 이 효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드러지게 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무좀과 같은 경우에도 이 항히스타민제 먹는다고 가려움증이 그렇게 썩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벌레 중에 옴벌레가 있죠. 진드기 일종인 옴에 이제 감염이 됐을 때 이럴 때도 항히스타민제 먹어도 뭐 소양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에 이제 연세가 높아져 가지고 피부가 건조하면 건성 피부염이 있을 때 그때도 이 항히스타민제가 그리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노인성 소양증 경우에도 그렇죠. 당뇨가 있어서 가려운 거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로 가려움증을 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급성 두드러기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급성 두드러기, 만성 두드러기 차이는 6주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6주 이내에 호전이 되면 급성, 거기에 약을 치료하거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기간이 6주 이상이 되면 이제 만성 두드러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급성 두드러기 있을 때는 사실 먹는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먹는 항히스타민제 쓰게 되면 대개 1, 2주 안에 다 되게 좋아지죠. 그래서 좋아지면 뭐 서서히 먹는 약을 테이퍼링 한다고 그러죠. 단계별로 줄여서 끊어버리면 돼요. 되게 1, 2주 안에 이제 해결이 다 되는 병입니다.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인을 못 찾고 만성적으로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 이거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약을 이럴 때는 뭐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2달 됐다? 그러면 2달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병이 이렇게 생겨서 2달 됐다. 그러면 치료도 한 2달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가 확진이 되면 환자분들에게는 대개 처음 1, 2주 정도 약을 좀 세게 쓰고 난 다음에는 1달, 2달 이렇게 약을 먹도록 얘기를 하죠. 근데 만성 두드러기는 제가 따로 또
오늘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환자분이 생각하는 만성 두드러기가 실제로 진단을 해보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이따가 다시 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가 있을 때는 일단 초기에는 좀 세게 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드러기를 콱 눌러졌다 그러면 약을 조금 줄여가면서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게 약 끊으면 재발되고 약 끊으면 재발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못 찾아서 만성 두드러기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좀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주고 그때 드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우리가 두드러기든 만성 두드러기든 아토피 피부염이든 이런 게 있어서 사용을 할 때는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을 안 끊습니다.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는 일단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이제 피부에 있는 가려움 증상이 조절이 돼도 딱 끊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하루에 2번 먹었던 걸 하루에 1번, 하루에 1번 먹었던 약이면 이틀에 1번 이런 식으로 약을 테이퍼링하면서 좀 더 재발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 병이 해리가 돼서 레미션이 와서 괜찮으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 끊게 됐는데 뭐 자꾸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헐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먹는 걸로 약을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하게 되죠.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이 뭐냐면 이게 항히스타민제 1세대, 2세대로 나뉘거든요. 이게 왜 나뉘냐면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그 뇌하고 혈관하고의 경계, 브라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은 굉장히 두터워서 일반적인 혈액에서 약을 먹더라도 그게 다 뇌로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뇌 안쪽으로. 그래서 그 경계막이 뭐냐면 브러드, 피하고 브레인, 뇌하고 베리어,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과 뇌 사이에 있는 경계막을 통과하는 약은 졸려요. 이 약의 부작용이 졸리는 거거든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예전에 사용했던 페닐라민, 크로페닐라민 이런 제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뇌 경계부, 뇌를 막아주는 그 베리어를 통과하게 되면 졸리죠.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졸리면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졸리는 게 당연히 집중력 떨어지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입마름이 되게 심합니다. 입마름이 심한 게 아니라 코마름도 심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감기 때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종합 코감기 약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약국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전신 마취하게 되면 그 구강 내 점막에서 뭐가 많이 나오게 되면 폐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할 때도 약간 그 점막을 말리기 위해서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많이 먹게 되면 뭐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요. 그다음에 변효장애 같은 경우가 이건 다 아주 드문 부작용입니다. 졸리고 입마른 거는 아주 흔한 부작용이고요. 네. 그래서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그 브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졸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라든지 술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종합감기약 등과 같이만 복용하지 않으면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린 거는 거의 없다. 입마름도 거의 없어요. 모든 그 약을 장기간 복용할 때 리스크가 있는 거는 간, 콩팥에 질환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요. 연세가 되게 높으신 분의 경우에도 먹는 약은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가급적이 먹는 약 안 쓰죠. 그렇지만 뭐 꼭 써야 될 경우라면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외려 태아에 영향이 적은 걸로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약을 쓸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외용제로 버틸 수 있으면 버티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계속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오는 경우 많아요. 지금 환자 보면 한두 달은 대부분 먹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여기 얘기가 나오죠. 진단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봐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피부 자체에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습진 이게 다 이제 외부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먹어서
잘 안 나요. 그다음에 옴이 꽤 많아요, 한국에는. 옴이 있으면 뭐 항히스타민제로 전혀 가려움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좀 같은 경우 곰팡이 감염도 잘 안 돼요. 진단이 정확하냐 안 하냐가 제일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려움의 원인이 정말 두드러기냐 아니면 아토피냐 이런 그 항히스타민제가 잘 듣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드물게 약물 발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가려움증은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약 발진이 증상은 되게 심한데요. 소양증이 심하지 않아요. 보기는 되게 흉한데. 예. 그래서 약물 발진이 있을 때는 외려 스테로이드를 더 많이 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만성 두드러기 원인 제일 흔한 게 이제 소염 진통제입니다. 소염 진통제. 그래서 많이 먹잖아요. 우리 뭐 조금만 아프면 약을 먹는 분위기죠. 우리 사회는. 예. 그런 경우에 소염 진통제 그다음에 이것저것 한약, 이것저것 건강 보조식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그 두드러기가 생겼다 그러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식사와 필수적으로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닌 모든 것들을 기호식품까지 모두 중단하고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한 가지씩 늘리는 거죠.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인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술 자체가 두드러기를 일으키지는 않는데 가려움증 있는 사람들 술 먹으면 더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심해집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아도 스트레스가 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병은 없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두드러기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압박 두드러기가 대표적인 게 저기 이렇게 우리가 글씨 피부에 긁으면 피부에 묘기증이라고 그러죠. 긁은 모양 그대로 생기는 그런 두드러기도 있고요. 일부 뭐 바이러스 질환 후에 생기는 그런 두드러기 요인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유발 요인을 다 하나 찾아보고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갖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런 지금 진단이 오르냐 유발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다 찾아서 체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옴이 있으면 옴약을 써야 되고요. 무좀이 있으면 무좀약을 써야 되고요. 약제라든지 이런 게 약물 발진이 원인이라든지 그렇다면 그걸 끊어야 될 거고요. 그렇게 원인들 하나하나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뭐 굳이 항히스타민제 많이 먹지 않아도 좋아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두드러기는 아니다. 모두 다 항히스타민제가 듣는 건 아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두드러기 때문에 알레르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가려운 거예요. 실제로 환자들이 와서 볼 것 같으면 뭐 만성 두드러기도 약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환자가 오면 초진이기 때문에 증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은 걸 갖고 온 걸 보면 피부에 뭐 두드러기가 아니에요. 긁은 거죠. 긁은 거. 피부에 발진이 먼저 생겼고 긁어서 병이 이제 두드러기처럼 올라와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발진을 치료해야지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드러기 진단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드러기 약을 그러면 만성 두드러기라서 잘 안 되면 약을 언제까지 먹을 거냐. 대개는 그 급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먹는 걸 쓰거든요. 주사도 하고. 근데 만성 두드러기는 그런 주사 스테로이드 이런 거를 계속 쓰게 되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쓰고 항히스타민제를 씁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반응이 좋으면 그 항히스타민제를 이제 테이프형에서 쓰고요. 반응이 오락가락하면 추가로 한 가지 약간 그 항히스타민제의 성격이 그 히스타민 H1 리셉터를 브로킹하는 방법이 요쪽 이렇게 좌우가 좀 있다고 치면 요쪽 걸 쓰다 보면 요것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두 가지까지 약을 늘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 보고 좋아지면 테이퍼링하고 요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6주가 아니라 뭐 6개월, 1년 계속 간다 그러고 두드러기가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서 피검사에서 이뮤노글로빈 E가 증가돼 있다. 그러면 요즘 나와 있는 그 이뮤노글로빈 E를 바로 이렇게 막아주는 안티바디라 그래야 되나? 이뮤노모듈레이터
졸레어 같은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는 뭐 그런 치료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렵다고 다 두드러기 아니니까 정확하게 두드러기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드러기 같으면 원인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약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쓸 때, 테이퍼링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띄엄띄엄 먹을 때 이런 거를 주치의를 정하고 처방을 받아서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치료해서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되게 싼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만나는데 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각과 전문의를 만나는데, 특히 피부과 전문의는 많으니까 쉽게 쉽게 병원을 찾는데 보면 약 처방을 받고 또 와요. 앞병원에서 처방받고 병원 오고, 같은 약입니다. 그거 드세요. 그래도 뭐 확인하려고 왔다 그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만성적인 두드러기는 내가 아는 기간만큼 약 먹는다라고 일단 기본 생각하시고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 그리고 주치의를 바꾸는 것보다는 뭐 아주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주치의 바꾸는 게 어쩔 수 없지만 가까운 내가 접근하기 좋은 가까이 있는 주치의를 두고 자꾸 상의하고 약을 조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만성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초음파진단, 피부과 초음파할 거 없어요. 보면 금방 알아요. 특별한 거 아니고 저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뭐 절반은 거짓말이고 절반은 과장입니다. 항히스타민제 매일 먹는 것과 가려울 때 먹는 것,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죠. 일단 그 지속된 가려울 때 먹는 약이 아니에요. 진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진단을 먼저 해서 만성 두드러기 진단이 됐다 그러면 약을 먹는 거고요. 다른 진단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렵다고 먹는 약 아니에요.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라면 나을 때까지 충분한 기간을 먹고, 그래도 앞서 이제 테이퍼링하고 자꾸 재발하면 그때는 이제 가려울 때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는 앓은 기간만큼 치료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맞습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거짓 정보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하고 항히스타민제는 비교할 수 있는 약제가 아니에요. 쓰는 용도도 전혀 다르고. 안전하다 안 하다 모든 약은 다 안전해요. 그러니까 약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을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구해서 먹고 바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주치의가 보고 처방해 주는 약이라면 다 안전하다고, 기간만큼만 사용하세요 그러면 별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분이 많은 주사 피부염이면 임산부라면 크레오신 수란트라 정도만 쓰시기 바랍니다. 항히스타민 임신 중에 비염이 오면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세요. 아마 코에 뿌리는 나잘 스프레이를 줄 겁니다. 먹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만성 두드러기를 진단받고 8달 동안 계속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졸레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으로 전원서를 받아서 가시면 졸레어 주사될 거예요. 개인병원에 설 수 없는 약이니까. 네. 독시사이클이랑 같이 뭐 때문에요? 독시사이클은 저거는 뭐 여드름, 피부과에서는 여드름 치료제로 쓰고요. 산부인과에서는 질염 치료제로 쓰죠. 네. 어제 뭐 백신 뉴스 또 나온 게 있나요? 뭐가 백신 뉴스 또 나왔죠? 코로나 지나간 지 언제인데 백신 뉴스가 또 나와. 뭐 이물질 들어갔던 거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거라고. 너무, 그러니까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내 건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그것이 설사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백신에서 지금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직도 임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임상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약제가 아닙니다. 보통 의약품이 하나가 나오고 치료제든 백신이든 뭐가 하나 나오려 그러면은요, 그게 인체에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 6개월 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약 아닙니다. 예. 뭐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새로 생깁니다. 바이러스 질환은. 뭐 인제 아주 겁주는 사람들은 이제 시베리아 동토가 녹기 시작하면 그게 몇천 년 뭐 몇만 년 동안 빙하기 때문에 얼어 있던 바이러스가 또 인제 사람이 거기 뭐 개발하고 들어가면서 창궐할 수도 있다. 뭐 온갖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오랜 세월 동안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하고 같이 접촉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적응하고 공격하고 적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하고 공존해 온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게 이제 '큰일 날 거다.' 이제 그렇게 협박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기사는 낚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제 조용해졌는데 한 달 전인가 뭐 니파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퍼졌다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매한가지고 항상 모든 바이러스는 R 제로 그래서 인제 그 제로에서 2배로 늘어나는 그죠? 확률 2배로 감염자가 2배로 늘어나는 확률이 R 제로라고 인제 그 우리가 보통 그 의학 예방학에서 통계를 내는데 그 값이 2, 3은 돼야 인제 번지죠. 한 명이 걸려서 2-3 명한테 넘겨야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니파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경우에는 0.5 이렇게밖에 안 돼요.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걸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전임을 못 시켜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막 신문에 잠깐 크게 나길래 '아유 너무한다. 너무 겁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좀 신중해야 됩니다. 신약 좋아하지 마시고요. 새로 나온 뭐 좋아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쓰고 괜찮더라 그러면 그때 써도 안 넣습니다. 성장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면역에도 별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근데 인제 아토피가 심해서 몇 달째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 그러면 이 친구도 저기를 하는 게 나아요. 그 면역 조절제, 아토피의 면역 조절제 나온 게 주사제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약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시는 게 낫습니다. 한 가지 병을 몇 달 동안 그렇게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예. 듀피젠트가 주사제고요. 먹는 약이 이름 잊어버렸네. 예. 그 우리가 쓰지 않는 약이 대학병원에서 쓰는 약이라서 어 저널만 읽었는데 먹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어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니까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맞는 게 좋을 거예요. 스테로이드나 다른 사이클로스포린이나 이런 그 다른 면역 억제제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좀 더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좀 두꺼워지면서 아토피로부터 조금 이제 성인이 되면 좋아지거든요. 그때까지는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얼 두드러기 얼굴에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저. 시크릿 정원님은 내가 볼 때 진단이 틀렸을 것 같아요. 두드러기라는 진단이. 얼굴에 뭐가 생겼다는 걸 보니까. 왜냐하면 두드러기가 물론 심하면 얼굴에 생기는 경우도 뭐 없지는 않으나 거의 없어요. 주로 몸통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다른 피부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약을 먹는다고 예방하는 효과는 별로 없어요. 두드러기라면 모를까. 근데 얼굴에 뭐가 생겼다는 거는 다른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지거든요. 그런 거일 가능성이 많죠. 네. 눈 주위에 자외선 차단제 발라서 견딜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되게 따가운데 들어가면. 눈에 들어가면 되게 따가워요. 뭐 피부를 위해서 눈이 빨개지고 따가운 거 참겠다 그러면 뭐 발라서 문제될 건 없는데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약국에서 쓰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것저것 섞여 있을 거예요. 예,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세요. 네. 무슨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화장품일 겁니다. 병원에서 줬다면. 약은 병원에서 못 씁니다. 약은 병원에서 못 써요.
글쎄요. 저게 안면 홍조증 같은데요. 매운 거 먹고 히트가 가까운 데 가면 열감이 생기면서 빨개지는 게, 저건 온도 변화에 따라서 피부가 빨개지는 건 안면 홍조예요. 치료약 없습니다. 네. 연고되지 않아요. 옛날에 에, 약이 나왔었는데 리바운드 같은 부작용이 심해서 더 이상 사용 안 해요. 그냥 시원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히스타민제 많이 먹어서 치매 리스크 올라갔다는 거, 저는 그 논문을 본 적은 없어요. 무슨 약이든 뭐 오래 먹고 많이 먹어서 좋을 거는 없겠죠. 근데 뭐 필요하면 먹어야 되겠죠. 필요 없으면 먹을 필요가 없고요. 고혈압 같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약은 기본적으로 먹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 항히스타민제를 먹는지를 봐야 되겠죠. 고혈압약은 뭐 저건 필수니까. 고혈압약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혈압이 조절 되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혈압이 떨어져서 줄여서 끊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근데 항히스타민제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고혈압이 있는 분이 두 가지 약을 먹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피부는 다른 방법으로 바르는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로게인 발라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술 마셔서 두드러기 생기는 게 아니라, 술 마시면 피부는 무조건 가지고 있던 피부병이 다 심해지죠. 술 때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는 알코올 알러지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빨개지는 건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있는 두드러기가 더 심해지긴 하죠. 만성 두드러기 유전 가족력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두드러기 진단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지,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두드러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연골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기는 일단 정형외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지금 운동하는 게 좋은지. 일단 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죠. 상처 있는데 운동이 좋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경과 가셔야 돼요. 저거. 이제 구안화사가 뭐냐면 페이셜 nerve,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입 좌우에 이렇게 나오는 여기를 움직이게 하는 그 운동신경의 한쪽에 염증이 생겨서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회복이 돼요. 염증이 가라면서 운동신경이 되게 돌아와서 자연 회복이 되는데, 이쪽이 마비가 되면 반대쪽이 땡기죠. 살아있는 근육만 땡기니까 이쪽에다 주사를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신경과 쌤이랑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비인후과 쌤하고도 상의하셔도 되고요. 뭐 피부과에서는 당연히 시술 불가죠. 네. 집이요? 지난번 표영호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는 걸 보셨나 본데, 뭐 매물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때도 아마 그 표영호 대표가 말씀을 하셨겠지만, 일단 급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이제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매물이 나오면, 급매물이 나오면 보통 10에서 15% 이상 떨어져서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건데 내가 꼭 그 동네에 살고 싶다 그러면 예, 사셔도 좋죠. 더 떨어질지 어떨지는 이제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집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릎에 사서 가슴이나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고.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못 사고 못 팔죠. 그러니까 내가 꼭 가고 싶은 동네에 늘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어떤 아파트였다, 부동산이었다. 근데 지금 평상시 내가 쭉 서치했던 가격보다 10에서 15% 이상 뚝 떨어진 값으로 나온다. 그럼 내 살 집인데 뭐 하나 사서 살면 10년, 20년 살면 그 사이에 오르내림은 있겠지만 내 사는 동네인데 큰 문제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집을 가지고 돈을 남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저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는 잘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수꾼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훈수꾼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프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막
아당바당하고 이렇게 긴장해서 보지는 않거든요. 주식도 뭐 사서 10년 본다면 지금 뭐 10년 뒤에 팔 생각 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안 늦겠죠. 예. 근데 뭐 단타를 본다 그러면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뭐 지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서 뭐가 나왔죠? 어, 그 엔트로피카인가요? 회사? 아, 안트로피카 뭐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그 챗GPT 오픈 AI 있다가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스페셜하게 AI 만든 거 있죠. 예. 그 크라우드인가 뭐 크로드인가? 예. 크로드 나오면서 지금 미국 주가가 아주 폭락하는 게 있죠. IBM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13% 떨어졌던데. 그러니까 검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판매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크로드 이용하면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컨설팅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그다음에 검색 뭐 하는 회사 뭐 그런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공부해서 잘 선택하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크레오신은 블랙헤드인데 크레오신 티 바르시면 돼요. 꾸준하게 쓰세요. 여드름에 2,000원짜리 약 없습니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크레오신 같은 게 한 10,000원 할걸요.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요즘엔 나이 진료 보면서 환자들한테 나이 차이를 느끼는 경우는 없어요. 두피가 가렵고 뾰루지 생겼다. 여드름에 지루성 두피염 생긴 거예요. 가려운 게 심하면 스테로이드 발라야 되고요. 가려운 게 심하지 않고 뾰루지가 심하다 그러면 크레오신 발라야 돼요. 크레오신은 피지 많은데 블랙헤드인데 쓰면 되게 좋아요. 같이 쓰세요. 네. 점을 빼면 뺄 수 있어요. 한 일주일 불편해요. 식사할 때. 네. 약 바르면 돼. 피부가 푸석푸석하면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바르면 크레오신 바르면 더 푸석푸석해요. 쓰지 마세요. 요즘에 냄새 심한 거 안 좋은 거죠. 비뇨기과, 내과 가보셔야 됩니다. 콩팥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피젠트 주사 때문에 반점 생기는 거 없고요. 스테로이드를 얼굴에 많이 발랐다 그러면 뭐 반점 생길 수 있어요. 예. 스테로이드를 많이 발랐다 그러면. 관리가 아니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화폐상 습진, 결절성 양제는 강한 스테로이드를 오래 써야 됩니다. 관리 갖고 안 돼요. 약 써야 돼요. 독감 백신도 부작용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백신 같은 그런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그런 약은 백신은 아니에요. 정통적인 방법,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올소독스한 백신 제조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에 같은 그런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은 없어요. 근데 맞아서 안 맞으면 내 몸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죠. 특히 계란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안 맞는 게 좋아요. 대개는 다 계란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닭계란, 닭을 만들 때 뭐 계란 고기다가 안티젠을 넣고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배알을. 그 세포, 그 바이러스나 세균 증식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때문에 수술 못 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죠. 해야죠. 항생제 중에 맞는 항생제 고르면 돼요. 스킨 테스트 해가지고 내 몸에 맞는 항생제,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있어요. 모든 항생제에 다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못 쓰겠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모든 항생제에 다 부작용이 있지는 않아요. 대머리죠, 뭐. 머리 빠진 사람들. 대머리, 20대 대머리입니다. 유전적인 탈모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먹지 말아야죠. 소화 안 되는데 약 먹을 이유가 없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표피낭종 같아요.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 한 1cm 절개하고 수술해야 돼요. 대학병원 피부과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정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세운 거는 기존에 있던 걸 그냥 그대로 유보해 줬던 거를 그냥 예정대로 실시하는 거거든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한테 8년 양도소득세를 80%까지 중과하겠다. 옛날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하는 거니까 문제될 거 없고요. 그다음에 1가구 2주택 다주택자들한테 그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 주담대 해 주는 거 기간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하지 마라. 그것도 뭐 정부의 권한이죠. 예. 은행의 권한이고 세율을 높여라. 그것도 뭐 그거는 대출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걸로 안정이 되면 굳이 보유세까지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275만 가구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편데 그렇게 마구 두드리지는 않겠죠. 안정되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그 태도가 정부의 태도나 시민들의 태도나 언론의 태도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위선적이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진 집보다 남이 가진 집값이 오르면 다들 저 집은 잡아야 된다 그래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남 3구 아파트 값에다가는 뭐 중부세 매기는 거 다 동의하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사촌이 논이 샀으니까 배가 아프니까 다 그런 거죠. 그렇게 두드려 잡는 그 정권의 의원들도 강남에 아파트 2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뭐 보좌관, 비서관 이렇게 아주 가까이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대통령 뜻과 다르게 다주택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중적이죠. 위선적이죠. 그러니 이걸 잡기가 되게 어렵죠. 제가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양도세 없애고 보유세 올리면 돼요. 간단해요, 그거. 또 왜 안 하겠어요? 이중적이죠. 보유세 올리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강남에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보유세 예를 들어서 미국식으로 1에서 2% 사이, 미국의 주별로 다르지만 되게 1에서 2% 사이더라고요. 그러면 20억짜리 1%만 매겨도 연간 보유세가 2천만 원이에요. 힘들죠. 팔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올리는 일을 하기 힘들죠.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하고서 양도세까지 50% 받는다, 80% 받는다 이러면 이건 또 정부가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매년 받아갔는데 뭘 또 받아가.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보유세는 뭐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1에서 2% 차이를 매기고 대신 양도세는 거의 없어요. 팔고 새 집 사면 양도세 안 매겨요. 그럼 뭐 집을 내가 새로 바꾼 건데 그리고 매년 세금 냈는데 뭘 거기다 세금을 더 매겨요. 지금 우리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60대 은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40평 아파트 시세가 뭐 되게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팔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팔면 양도세 50% 내고 나면 여기 외곽지로도 못 나간대요. 외곽지도 많이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양도세라는 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싹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못하는 거죠. 이미 우리 양도세 주택에 관한 세금 개념이 달라져 가지고 어렵죠. 거기다가 이제 더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값이 CPI 물가지수에 전혀 반영 안 돼요. 미국은 물가지수가 이제 CPI, PCE 두 가지가 있는데 CPI 경우는 한 40% 가까이가 반영이 되고요. CPI 전체 물가지수에서 부동산 값이 오르내림이 40% 정도 차지해요. PCE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35%. 통계 내는 데가 서로 다르니까 하나는 재무부에서 내고 하나는 노동부에서 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도 집값이 오르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고 판단을 하고 금리를 올려요. 근데 우리는 월세값만 그 물가지수에 들어가고 집값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다른 물가 안 오르면 금리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은 더 튀죠. 왜냐하면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 정책도 위선적이에요.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아까 떨어진 거 사면 어떠냐? 떨어졌을 때 내 살동내면 사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많이 떨어질 거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시세라는 건 바닥은 또 있잖아요. 그때쯤 되면 내가 원하는 지역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정도로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면 굳이 무리해서 부동산 값을 폭락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폭락이 되면 금융기관들이 위험해요. 집들을 다 자기 돈으로 산 사람은 없거든요. 다 어느 정도 은행에 대출을 갖고 있어요. 뭐 작게는 20, 30%, 좀 많으면 50%, 60% 이렇게 다 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되면 금융기관이 무너집니다. 이건 1990년대 초에 일본이 한번 다 당했던 일입니다. 중국도 지금 그 꼴을 당해야 되는데 은행이 전부 다 국유화되어 있어갖고 돈을 찍어서 마구 그냥 돈을 풀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폭락도 문제가 됩니다. 좀 이렇게 낮은 하향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뭐 집 가진 사람이 죄인도 아닌데 이중 삼중으로 괴롭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폭락도 없다 이렇게 보시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급매물이 나오면 싼 값으로 나오면 사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심하지 않으면 대상포진 가렵다, 뻐근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걸렸을 때 판비어 드시면 되고 일주일만 드시면 돼요. 더 먹을 필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처방 안 하면 돈 받으면 또 시끄러워요, 받기. 착색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요. 착색 자체가 가렵진 않아요. 붉은기가 없으면 뭐 그냥 두면 됩니다. 가려울 때, 그다음에 결절양정 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튀어나왔을 때는 얇아질 때까지 계속 발라야 됩니다. 갈색은 그냥 세월이 지나면 돼요. 눈주위가 엄청 붓는다고요? 아토피 같은데요, 저거? 눈 주변이 겨울에만 붓는다. 아토피 피부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어른 아토피가 저렇게 나타나요. 항히스타민제 좀 먹고 바르는 스테로이드 바르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에 다 붙어 다녀요. 지루성 피부염, 주사성 여드름 뭐 같이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먼저 지루성 피부염 먼저 치료하고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가라앉고 각질이 좀 안정되고 그러면 이제 주사성 여드름 치료하면 되죠. 자연 치유는 지루성 피부염은 자연 치유가 되죠. 저게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심해지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고요. 주사성 여드름은 유전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 치유 없습니다.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지루성 피부염 가렵다, 각질이 생긴다, 당긴다가 증상이에요. 주사성 여드름은 여드름하고 혈관 확장증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가려움증은 없어요. 특발성 두드러기 4년째 졸려요. 간격을 좀 띄워가고 있지 않나.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면 2달에 한 번, 괜찮으면 4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테이퍼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주치의랑 상의해 보세요. 네. 피진낭종 수술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피진낭종은 일단 째야 됩니다. 0.5cm나 1cm를 째서 안에 있는 걸 드러내야 돼요. 주머니를 완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아니요, 약 먹는 거 아니에요. 피진낭종은 수술해야 됩니다. 반드시 수술해, 주머니를 드러내면 재발 없어요. 그냥 크레오신 바르시면 돼요. 괜찮아요. 계속 쓰셔도 돼요. 발라서 내성 생기는 경우 없습니다. 뭐 유전은 아니고 생기면 생기는 대로 수술해서 제거하는 수술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뼈에다가 자꾸 맞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피부묘기증. 피부묘기증은 병이 아니에요, 저거는. 이렇게 긁으면 올라오는 거는 뭐 병이란 병이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안 긁으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굳이 약을 계속 먹을 일은 없어요. 저요? 화장품 바르는 거 없습니다. 뭐 스킨 하나 정도 바릅니다.
눈가의 주름은 자외선 차단제하고 상관없어요. 표정 주름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실다 녹는 수술이에요. 매몰법 때 쓰는 거는 안에서 녹는 실을 쓸 거예요. 음. 발 뒤꿈치 각하형 무좀이다. 세스타코나졸? 도모픽스. 제가 쓰는 얘기 잘 모르겠는데 2달이면 아직 멀었죠. 최소 6개월, 9개월 발라야 되니까. 담낭에 그 쓸개 주머니에 담석이 있는 그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초음파에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예, 그게 그 담낭 그 즙이 나오는 입구를 막는 데거나, 그다음에 안에서 이제 그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응급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고 막힐 가능성이 많으면 염증이 없을 때 라파로스코프 복강경 수술을 해서 쓸개 담낭을 제거하는 게 안전하죠.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막혀가지고 담낭이 커지고 붓고 그러면 이제 담낭염이 생기거든요. 되게 아프고 열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치의가 내과 선생님이 방사선과나 내과 선생님이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자, 아니면 뭐 레귤러 팔로우를 하자, 뭐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주치의랑 상의해서 수술이 좋은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은지 그거는 봐야 되겠죠. 너무 씻어서 그래요. 손가락이가 되게 많이 와요. 겨울에는 제발 손 좀 씻지 마세요. 하피상 습지도 너무 씻어서 그래요. 약 바르면 되게 한 1-2주면 좋아지니까 더 바를 필요 없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손끝에는 보습제 쓰시면 돼요. 크레오신, 이소티는 뭐 여드름이 좋아졌으면 먹는 약은 줄여서 끊더라도요, 크레오신하고 그런 건 계속 써야 돼요. 간 기능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끊어야 돼요.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절대로 100개는 넘기지 마세요. 멜라논 크림을 잘 쓰면, 키미 같은 경우는 되게 효과 좋아요. 쓰세요. 하루에 한 번씩 밤에 키미 있는 부분에만 화장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르시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의 여드름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여드름 먹는 약, 여드름 바르는 약 쓰면 좋아집니다. 바르는 약 쓰세요. 로게인 쓰시면 돼요. 로게인이나 미녹시딜 쓰시면 돼요. 미용 시술에 왜 갑자기 관심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가면 뭐 하는 병원 많으니까, 미용 시술을 받고 싶으시면 미용 시술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병원을 가시면 되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면 필요 없다는 얘기 들을 확률이 반이죠. 반반입니다. 약 먹고 약 바르는 게 정답입니다. 모낭염이 생기면. 유전성 여드름의 특징은요, 시작을 일찍 해요. 다른 그 또래보다 먼저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가슴이나 등에도 여드름 나요. 그다음에 얼굴에 개기름이 심하게 낍니다. 뭐 그 정도가 유전성 여드름의 특징이에요. 코 블랙헤드가 여드름이니까요. 코에 있는 블랙헤드가 여드름, 새끼 여드름이에요. 여드름약 쓰면 되죠. 다 여드름이에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목에 생기는 여드름 다, 모낭염 다 여드름이에요.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스테로이드 써야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면. 락티케아나 데스웨인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일주일만 쓰시면 돼요. 네, 자기 살 떼서 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실리콘만 갖고 이렇게 넣으면 이 실리콘 자체가 피부를 자극해서 삐져나와요. 그래서 실리콘을 좀 길게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실리콘 앞에 패드를 대야 되는데 자기 연골, 내 갈비뼈 연골을 띄어서 쓰는 거죠.
피부가 광합성하는 건 아니고 광합성은 식물들만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20대 아들이 낮에도 크텐을 친다. 지나치죠. 일상생활을 하는 게 좋고요. 자외선 차단제 정도만 바르면 좋습니다. 성격적으로 좀 너무 어두운 게 아닌지 부모님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보고요.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M자 탈모가 아니고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지젖은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거고요. 젊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임신이나 비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 생기면 레이저로 없애면 돼요. 비타민 C를 쓰고 기미 생길 일은 없고 기미는 유전병이고요. 잡티는 노화로 생기는 겁니다. 전체 바르는 약 아니에요. 색깔 있는 데만 발라야 돼요. 예, 그 위는 확장 모공은 그 성형외과나 피부외과에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베룩에 대해서 아는 바 전혀 없습니다. 시술한 경험도 없고요. 지성 피부는 뭐 잘 씻고 피지 제거제 쓰면 되고요. pH 균형은 상관없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죠. 몸 관리 잘하면 안 생기는 거고. 내 몸이 약하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빈부격차, 또 뭐라 그러지? 뭐 이런 걸 갖고 격차 얘기하는데, 자, 그대로 두세요. 이해님 글 올려놓은 거. 전 세계 제일 부자 워렌 버핏 빼고요. 돌아가신 분 중에 스티브 잡스가 당대 거의 뭐 최고 부자죠.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워렌 버핏,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이제 당대 IT 최고 재벌이었는데, 빌 게이츠는 5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산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뭐 다 공개된 분들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68인가 9에 쓰러지셔가지고 73인가 4세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카레 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님은 70인가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70. 네. LG 구본모 회장님은 72에 돌아가셨어요. 자산이 없어서 일찍 돌아가셨나요? 이런 것들을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것들 기사는 읽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더 오래 살더라.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아주 많이 가지려면 굉장히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허구한 날 뭐 골프 치고 노는 사람이 큰 돈 벌겠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마음이 되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돈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기 몸 관리를 하는데 그리 많은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 정도라면 자산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일찍 돌아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 의료 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 나가서 어디 가서 우리보다 더 좋은 나라 있으면 가서 한번 치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암에 걸려도 5% 정도만 비용을 부담하면 무한정 치료받을 수 있어요. 무슨 빈부격차가 있어서 자산격차가 건강격차를 유발하겠습니까?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개인의 문제. 본인이 본인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은 푹 자라. 16시간 공부하고 16시간 노동하고 열심히 해라. 그 노동은 아무리 세게 해도 그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8시간만 푹 자면 큰 문제 없다. 그다음에 하루 3끼 식사 시간 맞춰 먹어라. 그게 라면이 됐든 햄버거가 됐든 뭐
김밥이 됐든 상관없다. 시계 정해진 시간에 정량만 드시면 된다. 그다음에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해라. 여기서 말하는 운동을 헬스클럽 가서 아주 고급진 옷, 피트니스복을 입고 고급진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걸어 다니시면 됩니다. 요즘에 날씨 좀 푸근해지고 봄 되고 시작했으니까 출퇴근 걸어서 한다 그러면 아니 출근이든 퇴근이든 한쪽만 걸어가도 한 7, 8km 걸으면 1시간 이상 걷죠. 그러면 되는데 그 돈 듭니까? 운동화 값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우리 사회를 빈부격차 그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도 않고 어떤 바이어스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서 인용해버리면 점점 없는 갈등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산 격차와 건강 격차는 아무런 연관관계 없습니다. 내 건강 내가 잘 챙기면 되고 그 건강 챙기는데 그리 많은 돈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골프 칠 돈이 없다. 등산 가시면 되죠. 등산 가는데 입장료 요즘 국립공원도 안 받던데요. 그런 생각 아예 하들 말라는 얘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내 건강이 나빠질 이유가 하등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영양제 안 먹어도 건강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돈이 없어서 2만 원짜리 수제버거 못 먹고 3천 원짜리 맥도날드 먹는다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시간 맞춰 드십시오. 탈모 치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별로 간 문제 없습니다. 예, 탈모제는 간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신경통은 저기 가셔야 돼요. 일단 신경통의 원인은 신경과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신경통이 약물로 컨트롤 되지 않는다 그러면 통증 클리닉 가셔야 돼요. 재활학과 선생님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갖고 신경 블록이라고 너브 블록이라거든요. 신경 차단술 그런 거 하시면 예,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죠. 아니요, 피부과 안 됩니다. 성형외과 가셔야 됩니다. 피부 처짐, 눈밑 처짐, 이마 주름 다 성형외과 가셔야 돼요.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예. 지루성 피부염. 맞아요. 예. 스테로이드 좀 바르시면 돼요. 네. 탈모약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30대 중반 여성이고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바르는 약만 쓰시고요. 출산 다 끝나고 가족력 중에 유방암 가족력이 없고 그러면 약 먹는데 문제될 거 없습니다. 패치로 흑자 제거한다고 유튜브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예. 예, 흑자 검버섯, 예, 도드라진 검버섯이면 레이저 하시면 되고요. 그냥 만졌는데 평평한데 갈색이다 그러면 멜라논 크림 바르시면 됩니다. 이상한 병원을 가셨네요. 시술하고 난 다음에 색소 침착이 남았다. 그러면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죠. 전화하지 말고요. 예. 가서 아마 멜라논 크림 처방할 거예요. 약 바르시는 게 좋죠. 예, 여성용 후방 남성들에게 타고난 경우도 있어요. 수술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거니까요. 코로나 백신 맞고 저쩌고 생겼던 건 다 지나갔어요. 이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작용은 이제 다 예, 부작용으로 아주 안 좋은 경우도 꽤 있었죠. 통계 처리를 정부에서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백신 부작용이 좀 심각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그때 문제 없으면 지금 문제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때 코로나 백신을 4번, 5번씩 맞았던 분들이 향후 10년, 2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지 그거는 봐야 되겠죠. 예. 앱스타인 파일이요? 거기 간 사람들은 다 파일에 남아있겠죠. 음모론 끝까지는 뭐가 있겠어요. 없는 게 나오지는 않겠죠. 찍어놓은 사진이 있고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런 자료를 파일링을 해놨겠지. 좋게 말하면 협조를 구할 때, 나쁘게 얘기할 때는 협박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었으니까 갖고 있겠죠. 굳이 저걸 갖고 세상에 까발려 가지고 뭘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나라나 지금 민주주의 시스템을 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가 저는 위기에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 1기 집권했을 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예.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나온 책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5분의 정치학자가 쓰신 책도 있고 미국의 기자하고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쓴 책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어느 제도든지 그 유효 기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정이 좋았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참주정이 좋았을 때도 있고 민주정이 좋았을 때도 있고 위기 상황에서는 1인 독재가 더 편리했을 때도 있고 그 시기가 있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민주주의를 값싸게 향유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가 없이 너무 쉽게 체제를 지켜야 될 만한 그런 그 어떤 강렬한 열망 없이 주어진 공기 같은 거죠. 우리가 공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 대기오염이 없었을 때는 맑은 공기 당연한 거고 숨 쉬는 거 당연한데 요즘에는 맑은 공기가 얼마나 값진지 알죠. 오염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그냥 지나가는 그 정말 그 개울물 하나 떠서 이렇게 나뭇잎에 떠서 마셔도 될 물이지만 요즘 그런 물은 산속 계곡 깊은 물 아니면 먹을 수 없죠. 돈 주고 물 사 먹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물이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도 유지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정책의 국가 정책이나 지도자를 뽑는데 열심히 이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시간을 갖고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나가는 뒷밀려 내려가는 앞물이죠. 뒷물 젊은 세대들 지금 20대, 30대, 40대 향후 이제 한 30년 정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 보다 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봅니다. 기대할 때는 그거밖에 없죠. 우리 세대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60 넘게 살아온 사람이 뭐 몇 권의 책을 읽고 몇 권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각이 바뀌기는 쉽지 않죠. 살아온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60, 70을 살아오면서 나름의 성공도 경험하고 나름의 어떤 그 자기 철학이 생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생각이 바뀌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젊은 친구들이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지금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이런 낡은 정치 행태, 결정 이런 거를 보고 비판적으로 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려는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2, 3년쯤 지나면 보다 더 이렇게 좋은 민주주의, 깨끗한 민주주의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쉬운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세계 AI의 패권이 지금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하나에서 나오는 그 크라우드죠. 크로드라 그러죠. 발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크로드라는 그 생성형 AI 하나를 발표를 하고 나니 IBM과 같은 주가가 하루에 13%씩 떨어지고 하는 이런 큰 변혁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AI 주도권을 거의 잃어버렸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고 HBF도 만들겠죠. 낸드 프레시까지 만들겠죠. 그런 걸 해서 다 만들어서 엔비디아 갖다 주면 엔비디아에서 칩을 만들어서 몇천만 원씩 받고 이제 파는데 그것도 수량이 모자라니까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한국에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기본 칩은 우리가 만들지만 완전한 CPU를 AI의 메인 칩을 만드는 거는 엔비디아고 미국에 있고 그 AI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알파고잖아요.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둘 때. 그때 우리가 투자가 따라갔었어야죠. 그때. 근데 그 시기가 2022년, 2023년. 저는 뭐 윤석열 정부의 뭐 계엄 사건도
아쉽지만 그때가 우리가 둔촌 주공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아파트에 돈 밀어넣을 때, PF에 돈 밀어넣을 때인데 그때 PF에 밀어넣었던 돈을 지금 중국도 그때 2023년인가 그때 돈 밀어넣었거든요. 중국은 그때 부동산은 몽땅 다 확 뺏어버렸죠. 그래서 뭐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 다 망하고 엉망이 됐지만 어찌됐든 그 돈이 전부 AI 돈 다 들어갔거든요. AI에. 딥시크 만든 게 그거잖아요. 우리도 그만한 돈을 우리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한 사람들한테 AI에다가 돈을 그만큼 집어넣었으면 지금쯤 우리가 이렇게까지 내몰리는 우리 현재 다음 넥스트가 없어요. 넥스트가.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지금 주가는 뭐 좋다 그러지만 몇 개 종목이고 다음 세대가 먹고 살 밥그릇이 없다는 게 걱정거리죠. 앱스타인 파일 같은 거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요. 결국 이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지는 약점이죠.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 출범할 때예요. 그때 둔촌주공에다가 PF 할 때 거기다 몇십조 갖다 밀어넣을 돈을 AI에다 밀어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쉽죠. 예. 근데 그거는 아파트 값 떨어지고 뭐 시중 경기 나빠지는 건 눈앞에 한 달, 두 달, 1년 안에 보이는 거고요. 그때 AI에다가 돈 밀어넣어서 좋은 결과 얻으려면 지금쯤 2, 3년 지났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IMF 때 오고 난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그때 벤처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 전에 노태우 정부 때 백본을 깔아놓지 않았다면 서울, 부산, 서울, 대구, 서울, 인천, 광주, 뭐 제주도까지 해저 광캡을 깔아가지고 백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인터넷이 그렇게 빨리 벌떡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백본을 깐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영종도 공항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되게 편하게 좋은 공항에서 늦게까지 이착륙할 수 있고 항공 수요가 되게 늘어나도 편하게 지내죠. 그 인천 영종도 공항 공사 시작하고 계획하고 공사 시작한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5년 단임 대통령이 5년 뒤에 내가 뿌린 씨를 5년 뒤에 거둬가는 일을 할 만큼 먼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진 지도자가 글쎄요. 최근 한 대여섯 명의 대통령을 보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의 딥시크를 만들 때가 그때가 2022년 알파고 나왔을 때입니다. 알파고 나오고 그게 이제 오픈 AI로 넘어갈 때 그 연구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 초창기였죠. 알파고를 보고 그때 중국은 딥시크 그러니까 AI를 해서 들어갔어요. 네, 뭐 앱스타인 얘기가 더 옆으로 많이 샜네요. 네. 50대 초반 남자 발 뒤꿈치에 딱딱한 각질 무좀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과각화 현상, 수장족적 과각화증이라는 건데요. 두 가지를 구별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제가 임상에서 환자들이 오면 약을 두 가지를 동시에 줘요. 각질을 녹이고 무좀을 치료하는 약을 두 가지 주니까 두 가지 다 바르면 되죠. 여드름 붉은 자국 그냥 두면 없어집니다. 약 바르면 그냥 두면 3년, 약 바르면 2년 6개월, 레이저하면 2년 4개월 뭐 그 정도로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뭐 신문에 얼른 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름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무슨 증후군이 있다고 그러던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신경 쓰고 조심하면 되죠. 발 뒤꿈치에 점은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 나쁜 걸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없어야 돼요. 예, 용종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돼. 2년에 한 번씩 아마 받으라 그럴 거예요. 저는 뭐 내시경 할 때 힘들어요. 밥 못 먹고 설사하고 너무 힘들어요.
예. 뭐 불 붉고 각질 생기고 당기고 그래 가렵고. 예. 그러니까 정보는 일단 저는 활자화되지 않으면 일단 안 먹어요. 안 받아요. 예. 활자화된 거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는 거는 게이트가 없어요, 게이트가. 인제 언론화가 있으니 이걸 게이트 키핑이라고 그러는데 신문사 같으면 신문사나 방송사 같으면 취재 기자가 취재를 해 옵니다. 그러면 그게 일단 데스크에 들어가면 위에 부장이 있어요. 부장이 그걸 한번 보고 부장도 나름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와 이게 맞는지 크로스 체킹을 하죠. 부장이 그걸 보고 나면 다음에 인제 부장 승인이 되면서 기사도 수정도 되고 순화도 되고 좀 더 보강도 되고 그러겠죠. 거짓이면 아예 그냥 잘리는 거고 뉴스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부장에서 그 데스크를 지나면 그다음에 편집국장한테 넘어가죠. 이제 방송국 같으면 뭐 보도본부장 이런 데로 넘어가서 거기서 인제 뉴스의 그 순위도 정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게이트가 한 기자, 부장, 선임 기자가 더 같이 갈 수도 있고 사회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게이트를 한두 군데를 거치고 적어도 3개 정도의 게이트는 거칩니다. 근데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은 게이트가 없어요. 내 생각한 대로 쓰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대로. 내 주장을 쓰는 거죠. 음. 이제 그걸 보면 결국은 정보가 아니고요.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주장이 있는 거예요. 주장이니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는 감별하는 건 나의 몫이지 그 글을 올리거나 그런 화면 뭐 영상을 올리거나 그걸 갖고 시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게이트키핑이 없는 자리는 일단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신문도 그러면 보니까 뭐 좌우 편향성이 강하다. 좌우 편향성이 강해도 자 좌파 왼쪽이요. 이게 우파 조선일보, 좌파 한겨레 신문 정말 우리나라의 양극단이죠. 예. 두 신문사가 쓰는 어떤 사안을 보고 글을 쓰는데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똑같이 일단은 되게 씁니다. 요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리 생각은 이렇다. 그래서 생각이 좌우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읽어보면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조선일보에서 하는 얘기와 어 한겨레 신문에서 하는 얘기가 이래서 이건 잘못됐다. 이래서 이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언론사의 편향도 들어가고 내가 받아들이는 나도 편향이 있죠. 그래서 그럴싸한 정보가 아니고 그럴싸한 주장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갖고 처음부터 정보라는 개념을 거기서 얻으면 안 돼요. 유튜브나 어 인터넷에서는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다. 그러니 정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거는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이 있구나.'라는 거를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관심이 인제 그게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었으면 책을 찾든 예 찾아야죠. 찾아서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봐야죠. 제가 내 유튜브에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주요 신문 경제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모든 경제지까지 포함해서 사실인 것처럼 다 써져 있어요. 예. 여러분 기사 찾으면 나와요. 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청평댐을 이제 짓는데 이제 청평댐을 지어서 한강에 그 저기 상수원 수돗물도 좀 얻어야 되고 홍수 방지용도 그래서 청평댐을 짓는데 박정희 정부 초기 일이죠. 정부를 짓는데 에 삼성하고 현대가 그게 인제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이 그 대통령이 불러서 여기 견적을 넣어라. 공사비 견적을 넣어라. 잘 지어야 된다. 맨날 서울이 홍수가 나는데 그러니까 인제 양쪽 두 우리나라 재벌 양대 재벌을 해서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그 수주공사가 벌어졌다. 근데 수주공사가 벌어졌는데 삼성이 더 치열하게 수주 준비를 잘해서 삼성이 이 그 청평댐 공사를 맡게 됐고 그런데 이병철 회장 그래서 그 수주전에서 이겼다 기분 좋아하는데 정주영 회장은 웃으면서 "괜찮아." 그리고 인제 수주에서 진 팀들을 저기 청평 근처에 가서 뭐 이렇게
닭도리탕 같은 거 하나 먹으면서 괜찮아. 그러고선 가자. 그러고서 정주영 회장은 강남에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때 강남이 이제 배밭이었고 여름에 물 많이 들어오면 뭐 물들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치가 전혀 없었던 건데 저기 청평댐이 들어서면 이쪽에 이제 강남에 물이 안 들고 홍수가 없어지니까 여기가 개발돼서 오를 거다. 그래서 지금 삼성 한전 부지 있는 뭐 그 근처 여기 삼성 저기 뭐 현대 내미안 삼성 저기 청담 아이콘 이제 저기 어디죠 유명한 청담동에 아이파크 비싼 아파트 있죠. 뭐 그런 데를 다 현대백화점 부지 뭐 이런 걸 현대가 다 사서 공사한 삼성보다 부동산 투자자란 현대가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기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와요. 신문에도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무리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료조사를 해봤죠. 해봤더니 한국수자원공사에 가면 그거 다 기록 나와요. 보면 그때 공사했던 회사는 다른 건설회사인데 지금은 없어진 회사예요. 제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와요. 건설회사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삼성은 그 당시 건설사도 없었고 정주영 회장이 그다음에 현대가 여기 땅 산 거는 그 뒤에 뭐 다른 아파트 질 때 했던 일이고 전혀 연관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그럴싸하게 그 삼성이 건설을 수주하고 제주는 곰이 부르고 이제 돈은 왕서방이 먹었다. 현대가 부동산에서 돈 다 벌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그럴싸하게 돌아요. 기사화돼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제 개인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때 내가 자료다 찾아 올렸는데 그런 얘기. 그다음에 저기 호세 카레라스하고 프레시도 도밍고 3테너잖아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셋이 3테너인데 그 뭐 호세 카레라스하고 뭐 저기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같은 스페인 출신이에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저기 카레라스가 암이 걸렸을 때 돈이 없는데 그거를 뭐 파바로티가 도와주고 뭐 이런 그 미담처럼 나오는 거 있어요. 유명한 분들도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3테너 파바로티 저기 뭐야 그 테너가 얼마나 돈이 갑자기 없어져서 뭔 암 치료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뭐 그럴 것 같아서 자료를 또 확인해 봤어요. 요즘에는 다 이제 구글에서 자동 번역해 주니까 카레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스페인어로 된 거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보니까 아예 대문짝에 올려놨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런 일 없다고.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 아니에요. 다 그냥 자기 주장입니다. 물론 제가 얘기한 것도 이것도 저의 주장이죠. 저는 그래도 자료는 찾아봤다는 얘기입니다. 현명하게 구별하는 방법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귀에 솔깃한 얘기를 하면 확인해 보세요. 특히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확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한시들이요. 뭐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식품이니까 먹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기도삭관이라는 게 여기 막히니까 우리가 ABC라 그래. 응급 환자 들어오면 A 이건 에어웨이 키핑 숨쉬게 해줘야 된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 목에다가 비계를 넣어서 목을 뒤로 제껴서 이 기도를 직선화 시켜주면 인공호흡하기도 쉽고 이렇게 에어웨이 키핑이에요. 근데 이제 안에 뭐 이물질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기관지를 입을 벌려서 입 안으로 이렇게 인공기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도 저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환자는 지금 기도가 막힌 것 같다. 뭐 이물질이 많이 나오고 점액이 많이 나와서 막힌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목젖 있죠. 바로 위에 여기다가 저기 볼펜 옛날에 우리 모나미 볼펜 그 회사 좀 망했다는 것 같은데 그 볼펜 대를 딱 사선으로 잘라서 찔러야 돼. 여기 찔러서 하여튼 숨쉬게 해줘야 돼. A 에어웨이 키핑에 B가 브레싱 숨쉬게 해줘야 돼. 마우스 투 마우스로 숨쉬게 해줘야 돼. C가 서큘레이션 누르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찌돼서 숨은 붙어 있으니까 숨을 붙여놔야
숨을 쉬고 그러니까 에어웨이를 열어 놓고 그다음에 숨을 넣어 주고 그다음에 서큘레이션을 유지해 주면 그다음에 병원에 환자분을 데리고 가면 그다음에 살릴 수가 있죠. 그거 그 시간 안에 그 골든 타임은 3 분, 5 분이에요. 맨날 이국정 교수님 나오면 이제 기관지 삭간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탁 이어서 탁 넣는 거를 너무너무 잘하죠. 예. 그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도 5 분이거든요. 숨 안 쉬고 5 분이면 뭐 브레인 데스 오니까. 머리에 뾰루지가 잘 생기면 여드름에 크리오신 바르셔야 돼요. 예. 치아 미백 치아 효과가 있나요? 글쎄요. 그냥 치과 가세요. 스케일링 한번 하시고 미백 치료 한번 하시면 돼요. 예. 그게 훨씬 낫고요. 예. 커피 드시고 그다음에 초장, 된장 이런 거 드시면 뭐 금방 착색 옵니다. 예. 식사하고도 상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치과 가서 미백 치료하시고 얼굴 이제 이가 좀 휘어지잖아요. 방법은 하나예요. 커피 드실 때도 빨대로 드셔야 돼요, 안 닿게. 담배 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색소가 많은 우리 음식들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먹었다. 뭐 그런 걸 좀 먹었다 그러면 바로 양치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좀 오래가죠. 그 방법에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싫으시면 저기 정말 희귀하겠다 그러면 이 미백 치과 이런 데 가면 미용하는 건데 에나멜을 갈아내고 여기다가 저기 하얀 걸 붙여 주는 것도 있어요. 유별나게 이 하얀 연예인들 보시면 다 그거 한 거예요. 앞에다가 라미네이트라는 거를 흰 라미네이트를 붙이는 거예요. 이의 기능은 떨어지고 이뻐는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너무 고민이다 그러면 물론 저는 안 합니다. 수술해서 떼야 됩니다. 매번 수술해야 됩니다. 아니요. 제루슨 피부염 보험 돼요. 7개월 전부터 얼굴이 붉어지고 발진이 생겨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항시 다녔는데 아니요. 계속 먹으면 안 돼요. 피부가 붉어지고 발진이 생겼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기저질환으로 주사성 여드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스테로이드는 일주일 그다음에 주사성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사성 여드름 치료하는 약을 오랫동안 먹고 발라야 돼요. 우루사 먹어서 녹는다 그러면 약 먹고 녹이는 게 나아요. 먹고 녹일 수만 있다면. 네. 등이나 허벅지에 빨간 트러블이 생겨서 등에, 허벅지에, 등에 모낭염 생기는 경우 거의 없는데요. 허벅지는 모르겠지만 독시사이클린을 한 달 먹는다. 글쎄, 저는 진단에 그렇게 흔히 저 부위에서 할 수 있는 진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 돼서 효과가 없으면 다시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든지 아니면 병원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뭐 개인 병원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화장품 갖고 극적인 효과를 볼 것 같으면 뭐 병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예. 과장입니다. 네. 켈로이드 흉터를 한 달에 한 번씩 5번 맞았는데 안 들어갔다고요? 많이 주는데 농도를 높여야 되겠죠 뭐. 네. 저게 보통 이제 1:4 그러니까 트리암신호는 1:4 정도로 희석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보다 좀 조심스러워서 1:8로 희석했다 그러면 1:4 정도로 희석해 보고 1:4로 희석해도 지금 안 들어갔다 그러면 1:2 정도로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희석을 덜 해서 좀 세게 써야 되겠죠. 네. 어유 이소티는 2알씩 3개월 먹었으면 끊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1년에 120개 먹었잖아요. 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먹고 발라야 돼요. 자꾸 환자분은 먹는 약만 갖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고요. 이소티는 2알씩 3개월이면 6, 3, 18이 2알이니까 180개 2년치 먹은 거예요. 끊으세요 당장. 큰일 납니다. 네. 구강호흡을 하면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되죠.
그러니까 아데노이드형이라는 게 뭐냐, 입을 이렇게 약간 해 벌리고 숨 쉬는 거거든요. 이제 목에 아데노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 아데노이드가 너무 굵어지면 코로 숨 쉬었을 때 숨량이 호흡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이제 코로도 쉬고 입으로도 쉬니까 약간 입이 약간 해 벌어지고 이게 좀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죠. 아데노이드 수술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 효과가 있으신 분 하세요. 그거 전혀 제가 그걸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먹었더니 속쓰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비타민을 먹어서 내가 너무 좋아졌다. 드세요.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 뭘 반대로 해요. 내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뭐 1000mg만 먹어도 힘들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속쓰려 가지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 그 제너럴 AI라 그러죠. AGI라 그러나요? 예. 보편적인 그런 AI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주도권을 놓쳤기 때문에 어렵고요. 피지컬 AI가 우리가 가능한 게 뭐냐면 일단 그 용도가 많이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로봇 기술은 우리가 아직까지 강점이 있으니까 피지컬 AI가 답이 되겠죠. 피지컬 AI에 대해서 좀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예전에 여기 제가 한번 방송을 모셨던 분인데 부산의사 김원장이라는 김경렬 선생님 아시죠? 김경렬 원장님이 개인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거기 가셔갖고 그냥 부산의사 김원장 이렇게 한번 나올 거예요. 부산의사 김원장 김경렬 원장님 그 유튜브를 가시면 AI가 어떻게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신경과적인 접근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피지컬 AI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그 기전에 대한 가설을 설명을 하시는데 같은 의사지만 정말 존경할 만큼 예리하게 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피지컬 AI는 가질 수 있는 강점이라는 게 우리가 모빌리티가 강하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래서 일단 로보틱스가 우리가 강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피지컬 AI는 가능하죠. 네. 30대 초 피부가 갈라지고 건조해서 건조가 갈라지면 되게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상관없어요. 뭐 기본적인 메이크업 그 기초 화장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진한 메이크업을 하면 안 보이니까 그건 곤란하고요. 이나은님, 이거 저기 홍 박사님하고 예스터 박사님 보셔야 되는데. 같이 여행을 갔는데 저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저희가 유럽 여행 갔을 때 한번 서로 서운해서 한번 티격태격 한 적이 있죠. 저는 어떻게 대처하냐고요? 저는 별로 무관심합니다. 어차피 뭐 밤에 잠 잠깐 자는데 뭐 그러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돈을 똑같이 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좋은 방 가고 안 했다 그러면 따져야지. 방값은 나눠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뭐 자기들이 초대했는데 뭐 그렇게 차별을 줬다 그러면 뭐 그래도 뭐 공짜로 방 잡아줬으니까 고맙다 그러고 넘어가지 뭐. 근데 사실은 저러면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죠. 좋을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죽어도 욕도 먹는 그런 게 되죠. 어렵습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공짜로 불러줘서 고맙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고맙지 뭐. 시중에 제가 하는 기구들 사서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터 얘기는 안 하고요. 저 같으면 그냥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제거할 겁니다. 안경 국산과 수입 렌즈 저요? 저는 모릅니다. 이게 무슨 렌즈인지. 요 텐은 제가 가벼워서 이거 골랐는데 이거 꽤 유명하던데 덴마크 D 회사 거라던데.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텐은 제가 골라고요. 렌즈는 그냥 저는 안경을 만들어주는 안경사의 결정을 맡기죠. 뭘 하는지는 몰라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여기 UV 코팅해 달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압축 렌즈 써서 좀 얇게 해 달라 그러고 뭐 요런 정도의 요구는 제가 하죠. 저는 기능적인 거 외에는 그다음에는 잘 없습니다. 렌즈 안경 테이크 선택하는 거는 가벼워서. 예. 저는 이게 막 뭐 거치장스러운 거 싫어해요. 뭐 시계도 안 차고 반지도 안 끼고 안 하는 이유가 거치장스러워요. 뭐가 이렇게 뭐 피부에 오래 있는 게. 안경은 뭐 할 수 없이 써야 되니까 가벼운 거. 무조건 기준 하나입니다. 가벼운 거. 같이 써도 돼요. 근데 크레오시 디페리는 밤에만 쓰시고요. 밤에만 쓰고 그다음에 모공 넓은 데에만 쓰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뭐. 나이 들면 다 생기는 현상입니다. 20 살 지나면 다 이제 피부에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노화 과정을 들어가요. 크레오시 몸에 가슴하고 등에 여드름 나면 바르셔야 돼요. 위생하고 상관없어요. 얼굴보다 몸이 더 깨끗해요. 페인 흉터 치료하는 거는 얼굴 전체 기준으로 한 번 할 때 55만 원 정도 오고요. 5번에서 10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50% 좋아져요. 냅둬도 상관없어요. 표피낭종은 둬도 그냥 상관없는데 너무 커진다거나 아프다거나 하면 수술해야 돼요. 폐경 후에 얇아진다고 약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연고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붉어진 거는 바르는 약이 있는데 얇은 건 해결책이 없어요. 켈로이드는 보면 알죠. 튀어나와 있으니까. 뭐 아는 법이란 건 튀어나왔으면 켈로이드예요. 만져주면. 아니요. 염색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끊고 한 달. 그다음에 수술 끝나고 한 달 뒤. 그러니까 앞뒤로 한 달은 끊는 게 좋아요. 선글라스 끼신 주식하시는 어떤 할아버지? 저기 그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한 예. 주식을 굉장히 오래 하셨더라고요. 오래 하셨고 주식에 대한 생각이 저랑 생각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양하다. 그래서 방송을 같이 하고 나면 '나도 주식을 좀 해 볼까?'라는 생각을 순간 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주식을 설명해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네. 해서 올라도 가슴 설레고요. 떨어지면 가슴 상하고요. 결국 마음 상하는 일이죠. 좋아서 설레고 나빠서 떨어져서 마음 상하고. 이 나이에 밥 3끼 먹을 돈이 있으면 저는 안 한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가 절박하게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특별히 할 방법이 없다. 주식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그럼 또 뭐 눈에 그냥 핏발 세워서 차트 들여다보고 회사 분석하고 하겠죠. 그럼 생계니까. 예. 근데 저는 뭐 직업이 있고 그 정도 수입이면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욕심 부리진 않겠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제가 주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인제 직업적으로 수입이 있으니까 그렇다. 뭐 할 수 있죠. 예, 마흔 되면 다 마릅니다. 여러분들 나무도 보시면 인제 처음 묘목이 보면 다 숲이가 깨끗하고 좋죠. 근데 10 년, 20 년이라면 숲이가 두꺼워지고 벗겨지고 건조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지성에서 건조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얼굴이 지성인 사람은 이제 평생 지성이고요. 팔다리는 피지가 다 없는 데니까 원래 건조한데 건조한 게 심해지는 거죠. 블랙헤드 약 쓰세요. 블랙헤드는 크레오신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크다란 모공을 없앨 수는 있나요? 예, 수술해서 없애면 됩니다. 네. 300알이면 끊으세요. 끊으세요, 당장. 응. 자, 이게 약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간 수치 올라가고요. 그런 여러 부작용이 있으니까 뭐 나 같으면 절대 천알 안 먹습니다. 주지도 않을 거고요. 검사하시면 꼭 먹겠다면 피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서 드세요. 못 먹을 겁니다. 금방 올라갑니다. 천알 못 먹어요. 가려움증이 느껴지면 병원에 와서 왜 가려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재채기가 생기면 이비인후과 가셔야 됩니다.
향수 뿌려서 피부에 안 좋은 거 없습니다. 직접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옷에 뿌리는 게 좋겠죠. 손발만이 가렵다 그러면은 이건 피부병은 아니에요. 손발만이 가렵다 그러면. 저는 되게 신경과 문제예요. 신경과 문제니까 신경과 가 보세요. 손발만이 가렵다 그러면 한 가지 겨울만 많이 그렇다 그러면 레이노드 증후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것도 내과 류마티스 내과에서 피 검사하셔야 돼요. 피부과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속눈썹 영양제 여러분들 광고를 다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호갱이 되겠죠. 너무 광고 믿지 마세요. 트리마돌이겠죠. 트리마돌. 네. 너무 글쎄 진통제를 꼭 먹어야 된다고요? 쓰는 약에 대해서 좀 저기 이 진통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좀 돌아가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굴하고 귀가 가려운 거는 아마 먹는 약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먹는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면 되게 몸통에 생깁니다. 그다음에 가려움증이 별로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 연관은 없는데 트리마돌 제가 알기로는 꽤 센 진통제인데 그거를 3년씩 계속 먹고 있다 그러면 진통제를 좀 한 번씩 작용 기준에 따라서 좀 바꿔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외선 차단 잘 바르면 됩니다. 네. 치료 결과가 좋고 재발하지 않으려면 자외선 차단 잘 바르면 돼요. 네. 발라서도 선명해질 건 없어요. 발라서 따가울 수는 있고요. 예. 뭐 선명해졌다 생각이 들면 그만 발라야죠. 내성 생길 가능성 없습니다. 예. 발라서 내성 안 생겨요. 예. 어 본인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별의별 거 다 해 봤어요. 좀 제일 이제 불편한 게 눈이니까. 예. 다초점도 해 보고 그다음에 근거리, 원거리, 중거리 저는 3개 쓰거든요. 해 봤는데 안경 바꿔 쓰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도 편하기가. 예. 주사 피부염이 있으면 주사 피부염 치료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고 피부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그때 스테로이드 바르면 됩니다. 보습제 발라서 괜찮으면 병원 나오실 거 없습니다. 보습제 바르고 계시면 됩니다. 예.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여드름이 심해서 이소티논 처방받으러 갔는데 피부과 전문의가 무조건 레이저를 하라 그랬다. 그러면 나오시면 되죠. 예. 나오시면 되죠. 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약 먹으면 돼요. 네. 피부과 전문의는 아닐 겁니다. 예. 피부과 전문의는 아닐 거고요. 예. 몰라서 하는 얘기겠죠. 그게 배운 사람이 모르면 용감해서 저런 얘기 할 수가 있는데요. 다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소토닌으로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또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은 항상 1 년에 100 개 이내로 잘 조절해서 드세요. 네. 제가 콜린성 두드리고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요. 제가 콜린성 두드리기 지금까지 의사 생활 30년, 피부과 전문의 생활 30년 정도 했는데 1명 봤나 2명 봤나 그러네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콜린성 두드러기가 이렇게 상담 시간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흔한 병 아니에요. 예.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를 2 년씩 먹고 있다? 글쎄요. 음. 운동하고 땀이 식을 때 그 모공주로 이렇게 도독 튀어나오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고때만 먹으면 되죠. 뭐 계속 먹어야 될 이유는 또 뭐 있어요. 늘 나는 게 아닌데 콜린성 두드러기 있다 하더라도 아주 희귀한 병이기도 하고. 네, 진단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뭐 본인이 유발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땀이 나도록 뭐 특히 인제 그 약품 따뜻해지면 옷 두껍게 입고 땀을 잔뜩 흘리고요. 운동 인제 하면 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찬물로 샤워해 보세요. 그 모공 주위에 도도둑 튀어나오는지. 그게 콜린성 두드러기예요. 흔치 않아요. 그대로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검버섯은 보통 레이저 치료하고 나면 붙여 놓고 그냥 그대로 일주일 있으라 그러는데 진물이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으면 일주일 붙여 놓는 게 낫거든요. 어찌됐든 떨어졌으면 그대로 그냥 떼지 말고 그 모양 맞춰서 그대로 눌러서 붙여 놓으시면 돼요. 보습제 발라도 또 그 한 번 더 발라야죠 그러면. 네. 마우스 브레싱 하면 뭐 이렇게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해서 감기 잘 걸리고 불편할 수는 있죠. 코에 문제가 있으면 이비인후과 치료를 하셔야 되고. 비듬만 있다 그러면 하루에 2번 머리 감으시면 돼요. 비듬용 샴푸, 뭐 지성용 샴푸 이런 걸로 하루에 2번 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장기 게임하면 이렇게 눈 주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목 관절 이런 데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정형외과 문제가 먼저 생길 것 같은데. 피부가 어두워지는 거는 이제 뭐 피곤해서 그런 거고요. 비타민 C 안 먹어도 상관없고요. 일찍 일찍 주무세요. 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무슨 방송하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넷플릭스도 보지 마세요.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예. 시간 그런 데 쓰지 말고 책 읽고 운동하세요 그랬더니 소비가 없으면 뭐 어떡하냐 그랬는데 소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영상 매체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가 되겠어요. 눈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건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게 많아야 된다. 운동이 됐든 걷든 뛰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도 쿠팡 문제가 많은데 슈퍼마켓도 좀 가시고 이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애니멀이잖아요. 예. 우리가 플랜트가 아니잖아요.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동물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영상 매체에 의존하지 말고 활자, 책 그걸 해야 됩니다. 뭐 비타민을 먹는 건 알아서 드시면 돼요. 그거는 뭐 먹고 효과가 있다 생각하면 드시는 거고 먹든 안 먹든 뭐 음식 잘 드시는 분이면 굳이 꼭 먹어야 될 건 아니에요. 눈가에요? 발라서 편한 거예요. 본인이 발라서 편한 거. 특별하게 그 뭐 자꾸 누구의 조언을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샘플 받아서 써 보시고 내 마음에 들면 쓰시면 됩니다. 6달 누워 있었다 그래 갖고 발꿈치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다른 원인일 겁니다. 압박을 받아도 뭐 발꿈치가 큰 압박 받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신경과 가셔야 돼요. 정형외과 신경과 가셔야 돼요. 저는 학원을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마누라가 보냈던데요 보니까. 저는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뭐 제 말하는 게 좀 오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학원 다닌 적 없어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지 학교에 수업 들었으면 학원에서 집에서 복습하면 되죠. 뭐 문제집 있겠다. 우리 때는 이제 뭐 인터넷은 없었으니까 문제집 있고 교과서 있고 수업 시간에는 강의 노트 있고 뭐 더 또 배울 게 있어요.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을 들었잖아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외에 학원에서 더 배울 게 또 있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학원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학원 안 보내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 학교 갔다 와서 간단하게 저녁 먹고 학원 가서 11시, 12시 있다 와서 숙제하고 잠을 못 자고 눈이 시뻘게 가고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 그게 뭐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라. 한국에서 학교를 그렇게 다녀야 될 것 같으면 그 공부해봐야 그건 네 실력 안 된다. 그래서 유학을 보낸 거죠. 유학 보내니까 애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아빠 여기는 수업하고 오후에 체육 좀 하고 저녁 먹고 자서 너무 좋대. 그래도 공부 잘한다.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죠.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틀렸어요.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이다 저는 아마 가해금지 조치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학생 권리 조례 이런 거 다 없애야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 교권이 다 무너졌죠. 수업을 제대로 못 하죠.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뭐 짧지만 한 학기 해봐서 알거든요. 엉망이더라고요. 여기다 애 학교 계속 보내면
너무너무 애들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죠. 예. 대안이 뭡니까? 여기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고 저는 뭐 유학 보낼 돈이 있으니까 유학 가라 그랬죠. 우리 애들이 돈 많이 썼어요. 내가 쓴 돈보다 훨씬 많이 썼어요. 다행히 그때 제가 좀 수입이 있어서 뭐 유학 보내는데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인데 이게 인제 한국의 보편적인 모든 부모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못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학원을 어떻게 보낼 거냐. 제 마누라가 했던 일이 맞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 꼴 보고는 애를 못 키우겠더라고요. 학원 한 번도 안 간 저보다 학원 뭐 다녔던 애들이 공부하는 고등학교 공부 내용이 더 나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 보통 지능을 가진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하고는 공부에서 경쟁을 절대 못 이깁니다. 음. 제가 골프를 가지고 타이거 우즈를 절대 못 이기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공부하고 보통 사람이 공부해서 공부를 이기면 누가 이기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죠. 어떤 방법으로 경쟁을 해도 어떤 제도의 시험이 만들어져도 객관식을 보든 주관식을 보든 면접을 보든 뭐 어떻게 해도 공부는 머리 좋은 놈 못 이깁니다. 그 머리 좋은 놈이 게을러서 안 하면 모르겠지만 요즘 공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듣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얘기예요. 제 자녀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도 아니고 내 손주가 또 대학 가려면 또 뭐 한 10몇 년 20년 있어야 되는 게 또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내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 교육제도는 틀렸다. 입시제도 틀렸다. 고쳐야 되는데 안 바뀐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형편이 되고 여유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에 아이를 보내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돈 아까워하지 마라. 없는 돈이면 못 보내는 거고요. 있으면 보내라는 거고. 레이저하고 난 다음에 착색되는 경우 한국인의 경우에 꽤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논 크림 쓰시고 주치의사하고 상의해서 다음 단계에 뭘 할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선크림 발랐으면 뭐 비누 세안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밖에 나가면 하시는 게 좋아요. 재생 테이프는 약국 가면 사요. 그 듀오덤이라고 사실 수 있어요. 아니요. 디페린 바르면 더 증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여드름이 있으면 약을 먹고 발라야 됩니다. 디페린 갖고 치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드름 나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뉴스에서 코로나 백신 나와서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왜 그렇게 맞췄는데 엠폭스가 저기 아닌가요? 내가 저기 뭐야 원숭이 뭐 아닌가? 엠폭스가? 못 맞을 건 아닌데요. 그 나라를 가게 되면 저게 뭐 전 세계적으로 도는 병은 아닐 거예요. 그 지역에 간다면 맞고 가는 게 낫죠. 리파 레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레이즈를 저기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이름은 바뀌는데 비슷비슷해요, 원리는. 알러지로 매일 약을 복용 중이라고요. 저 이런 환자들 많이 오는데 뭐 실제로 뭐 알러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을 몇 년씩 먹어야 되는 병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진단이 똑바로 돼야 되고. 알러지란 병은 없거든요. 알레르기성 습진, 알레르기성 결막염 이렇게 이름 붙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알러지니까 약 먹어라 그건 없다는 얘기죠. 얼굴 양쪽 볼에 습진이 갑자기 생겼다. 성인이라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 아이들 같으면 아토피 피부염 둘 중 하나입니다. 바르는 약 일주일 바르면 나아야 돼요. 네. 온도 습도는 따뜻하게 촉촉하게. 집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잘 때는 27도 정도는 맞추죠. 습도는 뭐 가습기 빵빵하게 틀어 놓고 자죠. 겨울이니까. 옷은 저기 어디죠? LG 트롬인가요? 그 생활 저기 뭐죠? 옷 넣어 놓으면 그 저기 소독해 주고 스타일링 해 주는 거. 트롬 스타일러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두꺼운 뭐 이렇게 이런 옷이라든지 겨울 옷들은 입으면 그냥 스타일러에 넣죠. 여름에는 그냥 뭐 바로 빨면 되니까.
그다음에 침구는 저기 침구 소독기 있어요. 침대 쓰니까. 할 수 있으면 털으니까 요즘 아파트니까 털기도 힘들어서 그냥 침구 소독기 있어요. 자외선 나오면서 먼지 빨아내는, 진드기 빨아내는 그걸로 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해주면 어지간히 깨끗하게 살죠. 제 방은 뭐 호텔보다는 깨끗할 겁니다. 지저분한 걸 내가 싫어하니까. 스테로이드는 일주일 정도 뭐 필요하면 먹는 거지 그 이상 먹는 건 안 좋습니다. 노스카나 발라고 여드름 흉터 안 좋아져요. 여드름 흉터 패인 거는 레이저 수술해야 되고요. 붉은 자국은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순회한 옷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품은 사실은 구입처에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비립종은 레이저로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돼요. 비립종이 잘 생기는 원인이 두 가지예요. 소염 진통제 많이 먹는 사람, 여자들 생리통 때 약 먹는 분들 잘 생기고요. 햇볕 많이 보면 잘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건 피하시면 좋고 생긴 거는 하나하나 레이저로 제거해버리면 금방 없앨 수 있습니다. 여드름 난다고 화장 못할 이유는 없어요. 하셔도 돼요. 예. 라흐마니노프님, 염색하면 두피가 염색하고 상관없어요.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 생겼을 거예요. 지금 현재 국산 그 염색약이 두피에 피부 염색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약국 가서 약 안 되고 피부 가서 진단받고 약 바르시면 일주일이면 나아요. 헬스를 시작한 초반에 여드름 나는 거 아무 연관 없어요. 그냥 여드름이 가슴에 나는 거죠. 가슴 등까지 여드름 나요. 자, 매일 꾸준히 디페린기를 바르면 예방 효과가 있다. 예, 맞아요. 쓰세요, 그렇게. 이소티는 총 복용량 채워도 끊으면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아껴서 드시고 무리 안 하게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총 복용량 채우려면 피 검사하면서 이제 먹는 거죠. 예.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100개만 먹으면 해결되는데. 결벽증이요? 생활이 불편하지면 그냥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고 너무 심하면 정신과 가야죠. 정신과 가서 너무 결벽증 있으면 치료해야죠. 생활이 불편할 정도면. 눈가림 치료라는 게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안과 처방인가요?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안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죠. 눈가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요즘에는 뭐 접착제들도 보면 아주 이렇게 뗐다 붙였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접착도가 낮은 거 딱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썼겠죠. 예. 저는 제일 좋은 거 고릅니다. 뭐 남한테 맡길 이유가 없죠. 내 인상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두꺼운 안경 써 가지고 눈 안 보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얼굴 가리는 것 같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젊은 친구들 보니까 왜 두꺼운 안경 갖고 막 쓰고 있더라고. 나는 그거 보고 있으면 무거울 텐데 저거 이 생각이 들죠. 근데 뭐 내 아들 안경 고르는 거, 뭐 사이 안경 고르는 거 보면 다 각자 자기 색깔이 있더라고요. 난 저거 안 고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기준이죠 뭐. 상관없습니다. 염색은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네. 박혀 있으면 염증이 생기죠. 염증 생겨서 아파서 이제 곪으면서 빠지죠. 손상된 콜라겐 엘라스틴이요? 저절로 다 복원됩니다. 살아있는 조직에서는 다 복원됩니다.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여드름 나는 피부 화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시치료에 쓰는 거구나. 그래서 붙여서 뭐 따갑지 않거나 뭐 빨개지지 않으면 그거 해도 되죠. 가슴이나 등에 레이저 치료하면 무조건 얼룩 남아요. 안 없어집니다. 2.5% 하이드로콜티존을 어디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왜 바르는지, 병이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약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공부 방법이요? 하도 오래돼서 이제 저기 한데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방법이 다르죠. 내가 여유를 갖고 예를 들면 인제 우리 때 국영수 공부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부가 아니죠. 그건 대학교 본고사 보는 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매일 하는 거예요, 국영수는. 하루에 1 시간씩 3 시간 국어, 영어, 수학. 그거는 뭐 1 장부터 차례대로 하루에 요만큼씩 정해 놓고 뭐 6 개월 안에 다 끝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문 종합 영어, 수학의 정석 2 뭐 이렇게 딱 책이 있잖아요, 시험 나오는 책들. 그래서 하루에 몇 페이지씩 매일매일 주말에 시간 날 때 부족한 거 좀 왕창 그렇게 하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그때는 인제 문제 위주로 풀어야죠. 그거를 늘 반복하는 거죠 뭐. 반복이죠. 공부하는 방법은 2 가지예요.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고 엉덩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공부 그렇게 오래 안 하더라고요. 딱 정해진 시간에 빨라요.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입에서 욕 나올 만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쫙 보면 탁탁 알아요. 그런 애들은 인제 넘사벽이니까 빼고 그다음에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엉덩이로 하죠. 엉덩이로 하는 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딱딱 소화해내는 겁니다. 부족한 거 주말에 몰아서 하는 거고. 하다 보면 에 다른 일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공부밖에 없어요.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인제 못한 게 뭐냐? 영화 못 봤고요. 그다음에 뭐 예능에 대한 것들은 그냥 시험 보는 거 정도밖에 못 했죠. 사람이 좀 이렇게 좁아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 좋아진 게 인제 그렇게 시험 보는 게 없으니까 두루두루 하고 싶은 공부 다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해 보는 게 인제 그게 좀 좋은 거고요. 근데 인제 버릇이 들어서 취미도 공부하듯이 해요. 그러니깐 이게 모든 걸 너무 인제 어렵게 하죠. 널널하게 해야 될 것도. 음.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공부를 갖고 뭔가를 좀 해 보겠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6 시간, 17 시간. 화장실 갈 때는 암기 과목 갖고 가고 아침에 밥 먹을 때는 여기에 자판 올려 놓고 이게 받침대 있죠, 책 받침대. 뭐 하는 거 책상에서 국영수하고 뭐 늘 하는 게 그거죠. 시간 나면 신문 보고. 왜냐하면 우리 때 시사 문제는 또 면접 볼 때 나왔으니까. 그런 거죠. 외국 나가지 않았다면 구청제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뭐 열대 지방이나 우리보다 후진국에 가서 이렇게 인분을 비료로 쓰는 나라를 갔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저처럼 외국 안 나가는 사람들은 먹을 필요 없습니다. 네. 떼야 됩니다. 그 원점이 있으면 나이가 드시고 아프고 그러면 떼야 됩니다. 코가 막힐 때 비중격은 누구나 가운데 똑바로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약간씩은 이제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휜 쪽보다 반대쪽에 그 비중격 쪽에 그 점막들이 커져요. 그래서 반대가 더 많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막이 비유된 거는 절제하고 중격은 펴 주고. 근데 호흡에 지장 없으면 뭐 그럭저럭 그냥 지내셔도 됩니다. 등은 등 여드름이나 이런 게 옮기는 게 아니고 유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샤워하고 타올 쓰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전염병이 아니고 저기예요. 체질적으로 여드름 나는 거예요. 녹내장 안약 부작용으로 아토피 생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토피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녹내장 안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뭐 알러지가 생길 수는 있어요. 아토피는 아니에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급성 알러지가 생긴 원인 중에 녹내장 치료제가 급성 알러지를 일으킬 수는 있죠. 이제 점막이니까 흡수가 빠르고 그럴 수는 있어요. 유한모공각각증은 나이가 들면 더 오히려 심해지죠.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타고난 거예요. 저기 수술하셔야 돼요. 움푹 패인 거를 완전히 드러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건 방법 없습니다. TV 프로그램 출연하는 거 다 재밌어요. 그거는 뭐 재밌죠. 일이 아니니까. 노는 거니까 그건 재밌죠. 나이요. 자, 암은 왜 생길까요? 에이징입니다. 늙어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 살면 암 무조건 많아집니다. 네, 양성 피부 종양입니다. 나이 들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열을 먹어야 될 약이니까 열을 줬겠죠. 예. 대개 한 일주일이면 다 좋아집니다. 진료 시간은 월요일 날 9시 반부터 5시 반, 금요일 날 8시 반부터 5시 반, 토요일 날 8시부터 3시까지. 예. 어 흑인들은 안 타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생존해 왔던 거죠. 이제 그 인종이 4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아프리카를 벗어나죠. 예.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건너서 중동을 지나서 북쪽으로 유럽, 동쪽으로 아시안이 되는 거예요. 와 봤더니 햇볕이 안 강해. 북쪽으로 가니까 햇볕이 안 강하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흰둥이가 된 거죠. 백인이 된 거고, 이쪽으로 와 봤더니 중위도예요. 햇볕이 많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좀 덜 까매도 돼요. 그게 황인종이에요. 아니요, 번지는 게 아니라 노화로 생기는 거니까 떼면 되고 그냥 둬도 상관없어요. 물 많이 마시면 소변만 많이 나옵니다. 피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손가락에 점이 있다고요? 손톱 크기, 손가락, 새끼손가락, 제거해 줘야죠. 그 정도 사이즈면. 언제 하면 되냐고요? 대학 갈 때쯤 해서 없애주면 되죠.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기다리면 돼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면, 네. 서울하고 지방하고 제가 대학 와서 보니까 한 20년 차이 나더라고요. 20년.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게. 약혼? 그것 때문에 피부 가릴 수는 없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임상부교수, 기금부교수, 그건 학교 제도 요즘 워낙 다양한 게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몸이 약하신 분들은 나이가 드셔서 불안하시면 환갑 전에 맞는 건 상관없겠는데 꼭 맞아야 될 건 아닙니다. 때밀어서 부작용이 없으시면 건성피부염이나 자극성 피부염 없으면 하는 건 상관없어요. 이제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예, 저 봤어요. 신문에서. 예. 근데 그거 입증된 건 없고요. 예. 저는 종교와 과학을 구별할 정도로 현명합니다. 예. 제가 크리스찬이긴 하고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창조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진화론이 맞습니다. 제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를 하면 1920년대, 30년대쯤 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전에 빅뱅 이론을 처음 발표를 한 게 누구냐면 르메트르라고 하는 벨기에 신부님이세요. 벨기에 신부님인데 이분이 이제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인데 신부세요. 저기 알베르트 르메트르인가 그래요. 르메트르예요. 이 신부님이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이게 옛날에 우주가 처음에 빅뱅으로 생겼다는 게 라고 설명하는 게 해를 구해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를 구해서 아인슈타인한테 보여주면서 박사님 이거 보시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우주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인슈타인은 고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우주는 고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했더니 방정식을 푸는 과정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주가 이렇게 대폭발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르메트르 신부님의 그 학설이 꽤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허블이 우주가 팽창된다는 걸 확정하기 전에 발견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우주 팽창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2010년쯤 지나서 세계 물리학회 천문학회에서 허벌의 법칙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허벌 르메트르의 법칙이라 그러고 이제 공식적으로 빅뱅 이론, 우주 팽창론에 대한 공헌, 이론적 공헌에 대한 인정을 받으시죠. 천문학자로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하여튼 그 당대에 이 빅뱅 이론을 딱 그 이론을 발표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님이에요. 교황님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우주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구약이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때. 요전의 시대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걸 갖고 이제 교황님을 뵈러 가요. 르메트르 신부님이 가서 교황님한테 이거는 과학이고요.
창세기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 교황님께서 너무 나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오면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종교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르메테르 시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창세기에 나오는 첫날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마지막에 7일째 이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유일째 창조하시고 7일 날은 쉬라 그랬다. 그거를 작부로 해석하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그 의미를 해석을 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제일 나중에 진화한 건 맞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갖고 엄격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인간이 이성이 떨어지고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걸 갖고 다투고 그러는 거죠. 뭐 이제는 그와 신학과 과학은 분리돼 있고 그에 따라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미묘한 어떤 어려움들은 이제 신학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두 분의 의사가 있다. 예, 저 같으면 50세에 지금 50대면 맡길 거예요. 근데 미래에 20년 뒤에 50대는 안 맡길 것 같아요. 지금 이사학번, 2호학번, 윤석열 세대, 이재명 세대 의대 교육은 저는 뭐 교육의 질이 너무 나쁠 거기 때문에 그때는 65세한테 맡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교육이 엉망입니다. 대상포진 천연병 아닙니다. 저는 음식은 다 잘 먹습니다. 익스트라 마마리 파제 유전병은 아니에요. 글쎄요, 뭐 의사가 되는데 뭐 서울 대학별 차별은 그 차등은 있다고 분명히 그건 보시면 돼요. 일단 들어가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죠. 공부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차이는 있죠. 그러나 의과대학 교육이라는 걸 정상적으로 예전에 저희들이 받을 때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면요. 끝나고 나면 비슷해져요. 근데 지금은 교육 체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발라서 내성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네. 비뇨기과 쌤하고 상의해 보는데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라면 뭐 소염제를 쓰겠죠. 네. 그다음에 그 마사지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얼굴에 그냥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그냥 스킨 정도 바르는 게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저것 바르는 거 되게 귀찮아해요. 그리고 얼굴에 뭐 남아있는 느낌이 되게 싫어요. 세수하고 뽀드득거릴 때가 제일 좋습니다. 혈압을 한 달 전부터 제일 약한 복용으로 시작했는데 120, 130이라고 최고 혈압? 최저 혈압은요? 80에 120인데 90 넘어가면 약 먹어야 돼요. 예. 저는 설탕 친 거, 그다음에 조미료 친 거 아니면 다 먹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먹지는 않은데요. 제가 안 좋아하는 음식이 되게 몸에 안 좋은 거더라고요. 튀긴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불에 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짠 거 맛없다고 그러고요. 단 거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뭐 입이 싫어요. 그게 뭐 몸에 해로워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잘 타고난 거죠. 부모님한테 감사해야죠. 생물학제 예, 맞아야죠. 예. 생물학 제재 때문에 그 여드름 나지는 않아요. 예. 건선 있고 그러면 뭐 예, 필요하면 아이소트레티노인 좀 먹는 건 큰 문제 없어요. 예. 오래 먹지 않을 거니까 좀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예, 안 건조해요. 비중격이 많이 해서 이비인후과 가야 돼요. 저는 수술하셔야 됩니다. 수술 안 하면 답 없어요. 예. 수술하셔야 돼요. 업무의 통증인데 스테로이드 먹고 좋아졌다고요? 글쎄요. 뭐 특별한 병은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예민해서 생긴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긴 시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정책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냐? 일단은 뭐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수가 260만 정도 되니까 집이 많이 나오면 집값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인기 지역에 나오면 그 매물을 아마 빨리빨리 수거하게 되면 폭락은 없을 거다. 정부에서도 그러고 폭락을 원치 않는다니까요. 부동산이 폭락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일본의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 폭락이 잃어버린 30년의 단초였는데 그런 거는 안 하죠. 폭락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같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거는 없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싸게 나온 물건이 있으면 그때 그 표영원 대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싸게 나오고 좋은 물건은요. 그냥 썩 들어서 안 나온다니까. 그 동네 복덕방에다가 잘 저기를 해야 돼요. 돈의 움직임에다가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갖다 대입시켜서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회주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묻는 주식이 이렇게 올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성향의 그 정권이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잘 보고 투자를 해야죠. 그 주식 떨어진다 에다가 선물로 2배 고 3배 걸고 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거는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이 메인 정당이 돼서 그 제도나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면 거기에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봐야지 저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무조건 사회주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자기 집 있고요. 그분도 주식하는 분이에요. 사회주의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냉정하셔야 됩니다. 돈하고 투자하고 돈하고 이런 거를 운영하는 내 생각과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의 그거를 분리할 줄 모르면 분리해서 생각할 줄 모르면 온갖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귀한 내 자산을 날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을 겁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